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세션인 지역문화 워크숍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강신겸 교수이고요. 이렇게 광주 청년들과 함께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세션은 광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합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아시아문화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8월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연구, 또 건축과 도시 디자인, 문화 콘텐츠, 그리고 국제 문화예술 교류, 이렇게 4개 분야, 총 4개 팀 14분이 참여했는데요. 저도 이들과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멘토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님, 그리고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김인설 교수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역 청년들의 어떤 참신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동안 고민했던 솔루션들을 함께 듣고 또 답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역 청년들의 그동안 고민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구팀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팀은 건축 도시 디자인 분야입니다. 이 팀은 전남대 건축학부 석사 학사 과정인 신규나 이지현, 김영범, 이홍문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로 신규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 내 소외 연구 광주광역시 중흥동을 대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염병을 통해서 도시공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전염병에는 14세기에 흑사병이 있고요. 16세기에 천연두, 그리고 19세기에 콜레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기의 콜레라의 경우는 전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상하수도가 발생하는 등 도시 물리적 변화에 크게 작용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의 변화 혹은 탄생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의 도시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밀도,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공간의 공평성, 도시공간의 공정성, 그리고 도시성으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염병이 그렇듯이 도시공간의 물리적 변화가 필요하며 시스템 구축과 환경이 조성됨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생활 양식 변화, 그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물리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범위 및 방법인데요.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됨에 더불어 제한적인 공간에서 생활 양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4차 산업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과 그로 인해 소외된 소수의 불편함을 겪는 상황을 파악하고 노인과 학생이라는 기준으로 공용공간 이용에 관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공간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거의 경우 개인적인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었지만 비대면 수업이나 회의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공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적 공간 영역을 공유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그룹도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도시 변화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도시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자고 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 공간 분산을 통해 밀도량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고 물리적인 큰 변화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밀집된 도시 형태와 반대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으로는 실내 공간을 표현한 것인데요. 암스테르담의 한 사무실에서의 테스트 중인 프로토타입입니다.
6피트 지름에 표시된 카펫을 중심으로 책상을 배치하고 공간을 구분해낸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원형 그래픽 외부에 다른 의자가 추가적으로 배치되기도 하며 동료 간의 대화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실내 공간을 구성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기존 공간을 분배하거나 변화시켜 대응하는 실내 공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도시 내 소외계층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비대면 시스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력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보다 취약한 환경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의 증가까지 우려되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사진은 중흥 1, 2, 3동의 노령화 지수를 표현한 지도인데요. 고령화 지수가 높고 좁은 지역에 밀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 내의 소외계층으로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 시스템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구조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층의 경우 대량 감염을 막기 위해 대면 수업 전환이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사진은 중흥 1, 2, 3동의 10세부터 15세까지의 학생의 지수입니다.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우려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기술 발달과 사회적 대면 활동을 통해 불편함을 겪는 소외 그룹으로 첫 번째로는 기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고령층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비대면 환경 조성이 어려울 수 있는 학생층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가정 내에서는 와이파이나 이런 환경 조성이 어려움으로 보여지고 디지털 시대의 확장과 4차 산업 시대의 도약으로 많은 가정에서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정 시간대에서 수업이나 업무를 통해서 동시에 그걸 이용해야 되는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수가 2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도시 내 소외계층의 문제점을 인지하였다면 해결 방안 제시에 앞서 광주 중흥동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도시 내 소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광주 중흥동 1, 2, 3동의 종합 현황도인데요. 왼쪽에 맨 첫 번째로 보이는 지도는 교육기관을 나타낸 지도이고 그 아래는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밑에는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총 6개의 센터를 지도 내에서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중흥동은 지리적으로 광주역과 북구청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평균 연령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인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대학인 전남대학교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과 생활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대면 전환과 공동 이용 시설 사용하는 데 있어 제약에 대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안하는 데 있어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내 소외계층을 해결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대비하여 도시 방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의 편리성을 공유하는 것을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인 공동공간의 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학생을 위한 공동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했을 때 큰 원은 도보에서 5분 거리 그리고 작은 원은 도보에서 3분 거리로 장소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 반경 공동공간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소독된 공간에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흥동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공간 운영과 장소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층을 위한 공동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 봤는데
기존 노인시설을 기준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게 계획했습니다. 컴퓨터나 전자기기의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의 개념이고 인근 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 운영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프로토타입인데요. 도시 내 소외계층 공간에 인접한 곳에 공유 공간을 열어둠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공동 공간을 통해 지속적인 상황 해결 방안과 그거를 영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동 공간은 최소 2m 간격의 그리드를 기준으로 기술 발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작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 정도의 공간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의 경우는 격자형 그리드를 기준으로 2명에서 3명 소규모의 이용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물리적인 공간 분리를 통해 작업 공간을 분리하고 사적인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동선을 분리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의 방향성은 서로 다르게 하여 이용자들끼리의 바이러스 전파율을 낮추는 것으로 설계하였고요. 출입문은 하나로 통일하여 이용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공간의密閉성은 낮추지만 환기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폴딩 도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코로나19가 증식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냐에 따른 설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 봤을 때 국외 여행 혹은 마스크 벗기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마다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방법으로 확산을 저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변화하는 도시 공간의 생활 환경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거리두기로 생겨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된 물리적 환경이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른바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되고 자전거나 자차를 이용하는 등 공공공간의 이용률을 감소하고 익히 알고 있듯이 도시에 적용되어 있는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하드웨어적 장치나 도시를 아우르는 물리적 환경이 선택되어지고 있고 특히 건축과 도시 분야에서는 물리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장기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의 상황을 계기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부 그리고 석사 과정생들이 팀이 되어서 제안했는데요. 아주 신선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도시가 요구받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제안했는데요. 특별히 소외계층에 주목하고 특히 노령층과 대학가 주변의 학생들 주변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공용 공간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갈 거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주 참신하고 신선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에서 문화학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 석사 과정생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오주현, 여예강, 강정웅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오주현 선생님께서 대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치유도시를 만나다 발표를 맡은 오주현입니다. 제가 쓴 아티클을 정말 장황하게 쓴 것 같은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현재 광주라는 도시에서 사는 음악치료사, 평화활동가, 문화기획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를 겪는 현재 광주에서 살고 있는 예술치유라는 매체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의 지점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연구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예술 치유와 예술 치료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술 치료는 치료적 목표와
치료사가 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하고 있고요. 예술 치유는 예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한 예술 치료는 개인의 변화에 포커스를 둔다면 예술 치유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변화까지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제가 예술 치유 매체로 뉴 미디어를 부각시켰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그 5.18 민주화 타이틀에서 지금 조금씩 그 너머에 상처 입은 치유의 도시로서 조금씩 그 성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가고자 할 때 제가 예술 치료사로서 예술 치유적인 어떤 접근에서 A라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 때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 내적 자원을 찾아주는데요. 저는 그 광주라는 A군이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내적 자원을 찾아줄 때 그 첫 번째 내적 자원을 그 뉴 미디어 매체, 즉 미디어 아트 AI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적 자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새로운 매체를 막 쓸 수 있다고 함부로 제언을 할 게 아니라 새로운 매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는데요. 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분석은 건강한 개인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고요. 특히 융복합 매체의 등장과 함께 기계와 인간과의 교류가 치유 현상에서도 얼마나 확장해서 쓸 수 있는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광주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 예술 치유의 흔적들을 겪으면서 많이 그 치유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선사시대, 근대 이전,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그 표를 보시면 역사의 변곡점들마다 그런 예술 치유의 형태들이 조금 바뀌어갔어요. 그래서 그 광주에서도 이 역사의 흐름처럼 예술적 경험, 방법, 매체의 사용, 주체와 대상이 변형되어 가면서 치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사시대에서는 어떤 제의적 과정과 카타르시스, 초자연적 대상, 공동체 간의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을 이제 구판이라고 하는데요. 광주에서도 신명이라는 단체가 이런 과정들로 어떤 치유의 과정을 겪었고요. 근대 이전이나 현대에서는 작품, 특히 개인의 정서나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담아서 작품으로 승화를 시켰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떤 행위적 요소로 확대해서 그 개인에서 공동체로까지 확장하면서 그 창작자들이 그 작가에서 넘어서서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창작하는 과정들로 확장되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고통을 승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센터를 설립해서 예술 치료로서 그 개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했던 비체험 세대의 등장으로 당사자성을 넘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 치유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5.18 소재로만 사용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고 승화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이제 우리는 5.18을 넘어 누구나 치유로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자 하는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다면 그 너머에 어떤 그런 치유를 위한 그런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어떤 도시의 필요가 있는 어떤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회복력 있는 어떤 도시 디자인에서 이런 4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마지막에 그 필요한 것들이 정서적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심리적 재건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도시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것들이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과 역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또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PPT를 보시면 일상적인 치유의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성을 또 부각을 시켜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놀이터처럼 누구나 와서 일상적으로 와서 경험들을 긍정적인 경험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누적시켜주고 이것들을 그 치유 공간에서 경험들이 스토리로 승화될 수 있는 경험들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과 역할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놀이터처럼 안락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왔다 언제든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왔다 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놨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뉴미디어 매체가 얼마만큼 광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PPT를 보시면 지금 현재 독일이나 지금 서울 한두 군데에서는 이 스누젤렌실이 있는데요. 이 공간의 이름을 스누젤렌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간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스누젤렌은 잠깐 자다, 꾸벅 졸다의 합성어인데요. 그 처음에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상 속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그 장애인을 넘어서서 현대인이 안고 있는 다양한 정서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확대를 됐고요. 그 다음 감각 자극과 활동으로 뇌의 활성화를 시켜서 초월적 경험을 하고 단시간 내에 이완 작업을 할 수 있는 스누젤렌 융복합, 아로마, 음악, 그 다음 다양한 그 시각적인 작업들을 합쳐지는 그 스누젤렌실이 이것인데요. 이곳은 아까 잠깐 스누젤렌실은 예술적 접근에서 저희가 그 생각했었을 때 장애 유무나 아니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치료적인 접근에서는 단시간 내에 초월적 경험을 하고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그다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논리적 접근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례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인데요. 여기에는 광장이라는 사례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기념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면 빛들이 따라다니고 하는 것들인데 주체적으로 사람들과 이제 기계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들도 있고 사람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경험들도 할 수 있는데요. 온전히 경험하고 나아가 개인의 사유를 이끌어내는 작품으로서 예술 치유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스필오버 효과에 따른 예술 치유 효과인데요. 스필오버라는 것은 그 잔에 계속 예술 치유 경험을 시키면 이 잔이 쌓여서 잔이 흐른다 이런 뜻인데요. 맨 처음에는 개인의 어떤 효과에서 머물러서 점점점 사회의 공동체까지 영향을 준다. 이 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영향력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례가 이 표에서처럼 예술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예술 치유 로봇은 제가 세 번째 사례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AI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특히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계층 등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뽑아왔는데요. 어떤 시설이나 수용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함께 도시 안에서 AI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와 그냥 일반 사람들과 온전히 공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까. 탈시설화의 어떤 담론에서 꼭 필요한 매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왔고요. 또한 저희가 AI의 어떤 중심의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이 이루는 어떤 공동세계의 행위자 네트워크 담론의 중심의 도시로서 어떤 형성할 수 있는 중심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계점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엔지니어와 콘텐츠 제작
예술자 간의 어떤 간극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예술가들의 어떤 미디어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잘 나간 사람은 너무 잘 나가게 되고, 어떤 예술가들의 소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 기관의 어떤 주도적 개입과 성과 중심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예술 치유의 과정 중심,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계점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났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하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어떤 새로운 형식으로 치유 방식으로 뉴 미디어 예술 치유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 세 가지 사례가 마을 곳곳에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그 감정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정신성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헬스케어 센터나 이런 것들로 좀 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지역 사회의 큰 자산의 밑거름의 가능성에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광주만의 어떤 치유 브랜드, 치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성을 담은 예술 치유의 어떤 매체로서의 그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공유하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예술치유의 역사,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바라보는 예술치유의 어떤 새로운 담론들, 그리고 예술치유라고 하는 그런 매체로서 뉴미디어의 사례, 또 앞으로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울증들을 또 극복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다음 주제는 세 번째 팀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또 국제적으로도 활동한 바도 있고요. 또 웹드라마를 주로 만들고 있는 청년 문화 콘텐츠 기업입니다. 바닐라씨 이다건 대표를 모셔서 세 번째 주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웹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이나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할 주제는 뉴노멀 시대의 콘텐츠 시장과 콘텐츠 제작자들의 생존 환경 변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콘텐츠 제작의 현업에 있으면서 주변에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르포 형식으로 저는 이제 탐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국이 경험하게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과연 이런 생활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생채기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면 1945년 해방, 그리고 87년 그 민주화 운동, 그리고 97년 IMF,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큰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게 단순한 현 시점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의 굴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에 남아서 변화와 큰 역동적인 그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지금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늠할 수 없지만 이게 어떠한 그 역사적 경험과 의식을 공유하는 코호트로서 하나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과연 변질되어서 우리에게 남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그 현업 콘텐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그 인터뷰 르포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넘어서 유튜브, 그리고 연극, 공연까지 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기고한 아티클에는 8명만을 이제 넣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지만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추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저희는 많은 공연들이 사라지거나 보류가 됐습니다. 수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거의 한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수치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는 공연계 그리고 어떤 행사 관련된 업계가 가장 크게 먼저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그 연극 배우 중에서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다가 2월 달쯤에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국내에서는요. 그때 그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 스케줄이 잠정적으로 멈추고 그리고 그 취소가 되는 경우도 속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국내 상황이 어떻게 변이가 바뀜에 따라서 비대면 형태로 이제 공연들이 많이 전환이 됐었는데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막 터지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일반적으로 취소를 했다가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연기하는 분들이 가장 좀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기라는 거는 공연 연기도 있지만 영상 연기라고 그 분야별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영화보다는 온라인 공연이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이 많기 때문에 공연에 맞춰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공연 연기에 특화된 배우들이 강제적으로 온라인화가 되면서 영상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들은 여기에 맞춰서 가야지라고 하면서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내가 영상 연기를 하려면 서울을 가야지 왜 여기에서 영상 연기를 해야 되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게 잘 된 것인가 잘 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은 보류할 수 있지만 분명히 현업에 있는 공연 연기자들은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했던 사례는 공연 연기를 하면서 공연 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발성 혹은 오페라나 이런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를 노래를 크게 하는데 그 공연으로서 말하자면 세팅이 안 돼 있는 무대 환경에서 판소리를 하거나 노래를 하면 그 공연자의 실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연의 퀄리티가 보여지는 입장 안에서는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송출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의 국면이 얼마나 오래 갈 건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공연이 온라인화가 강제가 되면서 그 퀄리티의 질을 얼마나 보여주냐가 어떻게 보여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공연을 하는 분들보다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저희도 6월 달에 통영에서 웹드라마를 제작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참 그 코로나로 인해서 촬영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좀 일이 잘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었지만은 그 이후에 만나본 참석자들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영화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진 날짜에서 영화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는 그러니까 영화제는 이미 이를테면 10월, 11월에 그 진행이 돼야 되는 플랜이 있는데
영화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영화제가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 코로나가 몇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됐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랜 A부터 B, C까지 만들어야 되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화제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라고 영화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부산이나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영화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영화제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건 새로운 어떤 배리어가 사실은 존재했었는데요. 그의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는 영화제에서 보는 거를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예전에 마틴 스콜세이지 같은 감독은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좀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그분만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영화는 영화제에서 봐야 된다.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온라인 영화제를 하게 되면은 극장에서 보지 않고 뭐 웨이브나 어떤 OTT 플랫폼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영화의 질을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영화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영화를 콘텐츠를 수급을 하는데 제작자나 혹은 배급사와 그런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온라인 영화제에는 출품하지 않겠어. 오프라인 영화제만 영화를 내보낼 거야. 혹은 온라인 영화제를 하게 되면 내 콘텐츠가 유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콘텐츠 수급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영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건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다수의 영화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제를 준비를 하는 것도 준비를 하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영화제의 더 큰 어려움은 내년도에 과연 영화들이 수급이 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영화들이 많이 스탑이 됐고 지금 개봉이 미뤄진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올해 한 해 동안 멈춰버린 영화들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과연 영화제로서의 영화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영화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영화를 하게 되면 많은 로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많은 로케이션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제가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면 광주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 서울을 가기도 하고 부산을 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외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광주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아진 상황이 됐을 때 광주에 있는 제작사가 부산을 가거나 서울을 가면 그 현지 사람들이 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광주에서 왔어? 이런 게 저희 제작사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인디 제작사나 많은 영화 감독들이 겪고 있는 현재로서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로케이션을 정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다라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은 코로나가 격상이 되면 관공서들이 로케이션을 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나 뭐 이를테면 공연장 이런 데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로케이션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외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더 이상 이건 개방을 하면 안 돼 라는 형태로 보수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모든 제작사들이 자금력이 있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특히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인디 제작사들이었습니다. 협상력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영화제 촬영이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면서 영화제도 그렇고 영화 산업 전체도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작 피해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많은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현업에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3의 길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연에서 연기를 했던 연극을 하는 사람이 방역업체를 차려서 방역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나 MC 등 말하는 직군들은 유튜브로 전향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방송 댄스를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유튜브로 전향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콘텐츠 베이스를 영상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 음악 같은 경우에도 참 재밌는 경우가 있었는데 초창기 영화 음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게임 음악 쪽으로 넘어오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례를 보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이 게임 쪽이었습니다. 게임 쪽 지금 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한 50% 60% 이상의 그런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게 게임 업계인데요. 그러다 보니 모든 자금력이 콘텐츠 쪽 자금력이 게임 쪽으로 몰려들면서 게임을 만드는 게임 음악 쪽으로 전향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콘텐츠 쪽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이처럼 제가 많은 현업에 있는 종사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는 이게 팬데믹이 어떻게 사실은 콘텐츠 제작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냐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이게 이 방역을 주최하는 정부에서 콘텐츠 종사자들에게 맞는 어떤 방역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큰 한계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만들지를 못하거나 공연을 자기 스킬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이해가 없이 정부가 플랜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게 표면화되는 형태로 드러났던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분야에 한해서 그런 그 매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게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 거기에 피팅되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해 주셨습니다. 뉴 노멀 시대의 컨텐츠 시장과 그 시장 안에서 그야말로 생존을 걸고서 지금 컨텐츠 제작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현실들을 루프 형식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잠시 후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류, 특히 국제 네트워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 팀은 레지던시 큐레이터, 또 작가, 독립 기획자로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윤미, 최하연, 윤태준 이 세 분이 한 팀인데요. 대표로 윤태준 작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 노멀 시대의 국제 레지던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윤태준입니다. 저희 팀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서울과 광주에서 현재 사진과 영상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고요.
그다음에 최은미 선생님, 그다음에 독립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하연 선생님과 함께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인덱스인데요. 저희는 먼저 국제 레지던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코로나19의 문화예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광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어떤 대응과 한계,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전반적인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떤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광주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국제 레지던시에 어떤 대안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레지던시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먼저 국제 레지던시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거주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술가들에게 타국이나 다른 지역의 어떤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이제 체재를 하면서 거주를 하면서 뭔가 그 예술가들에게 이질적인 어떤 문화와 그 사람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업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일종의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 레지던시의 어떤 목적성과 개념들은 특히나 뭔가 지역 작가들 혹은 이런 지역에 좀 더 한정되어 있는 곳에 조금 더 많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데요. 일종의 지역 작가들의 뭔가 한정된 그들의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탈피를 해서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조금 더 전념을 하고 그들의 예술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문화예술 교류, 직접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된 예술 개념으로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이제 가장 원조격인 이런 쿤스틀러 하우제 보르프스베데라는 독일 브레멘 지역에서 1889년에 예술가 하인리 보겔러와 라이너 마리아 리케라는 작가가 함께 그들의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우리 지역 국제 레지던시의 어떤 개념을 좀 살펴보면 먼저 1995년에 광주 비엔날레가 처음 이제 열리게 되면서 거기 비엔날레관에 있던 그 옆에 있던 팔각정 창작 공방이라는 공간에서 국내 최초의 이러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 최초의 비엔날레를 추진을 하면서 또한 국내 최초의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해외의 다른 작가들과 함께 이렇게 창작 활동을 진행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국제 레지던시라는 것은 일정 기간의 거주를 전제로 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자, 이 사진은 이번 그 코로나 사태의 우한의 모습인데요. 그때 우한 지역에 이제 중국 정부가 봉쇄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한 10차선 정도의 도로에 차 한 대만 다니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렸었죠. 자, 이러한 봉쇄 조치 또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또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의 어떤 급격한 전파로 인해서 이런 대면을 전제로 한 문화예술계에도 아주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적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예술 행사는 총 2,500여 건, 또한 피해액은 약 266억에 달했다고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국내의 어떤 전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의 2.5단계 상향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왔었는데요. 이제 광주 지역에 9월 달에 2020년 9월에 광주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행정명령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의 격리 단계가 향상이 되면서 또한 광주 지역 내에 있는 국공립미술기관들 그다음에 뭐 문화예술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그러한 상황에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이제 2.5단계 이후 9월 6일 이후에 2주간에 발생했던 사회적 거리 명령두기 2.5단계 이후에 광주 지역에 있는 이제 광주 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응 방안 혹은 이 기관을 운영하는 대응 방안에 저렇게 조사를 해왔는데요. 자, 먼저 광주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해당 기간 동안 임시 휴관을 하거나 혹은 예약제로 이렇게 참여자를 받거나 전시를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주로 이 대면으로 이제 공연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러한 공연들은 대부분 무관중 생중계를 운영을 하거나 혹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취소를 하거나 혹은 축소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있었던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또한 취소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음악 공연이나 이런 공연 쪽 분야도 많이 취소가 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도 이러한 레지던시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황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광주 지역에 좀 국한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주 지역 내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광주시립미술관, 그다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동구미로센터, 뽕뽕브릿지라는 이제 작은 민간 창작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광주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북경창작센터라는 해외에 중국에 있는 창작센터와 그 다음에 국내 광주에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에 북경 지역으로 파견되기로 했었던 예술가들의 파견을 취소를 했고요. 또한 국내에 있는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 또한 해외 작가의 입주를 거절 혹은 이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도 ACCR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여서 국내외 해외 예술가들의 초청을 하여서 그들의 어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과 어떤 예술 세계를 확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프로그램 또한 일부 제한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해외 예술가들이 입주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국내에만 거주를 하는 해외 예술가들의 어떤 입주만 가능한 방식으로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 미러센터에도 아주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 공간에서도 이제 해외 거주 중인 작가 2인의 입주가 취소되었고 국내 작가로만 또한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뽕뽕 브릿지는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민간 예술 창작 기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지난 16년부터 18년까지 광주문화재단의 레지던시 사업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 그 지원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개편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였는데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말레이시아, 일본 작가와의 그룹 프로그램 또한 취소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취소에 이제 뭔가 좌절하지 않고 또한 단순하게 공간을 문을 닫지 않고 지역 내 예술가 및 기획자를 대상으로 대관 전시나 또한 기획전을 계속 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 레지던시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의 대응은 이런 미술관이나 혹은 국가기관, 국공립기관에서 하는 어떤 대응책들은 사실상 잠정 연기나 취소 또는 해외 국적 작가의 이제 입주 불가 또한 국내 작가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아예 중단을 하거나 이제 휴관을 하는 이런 식의 조금은 극단적인 방향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상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팬데믹 이 상황을 겪으면서 무언가 대면으로 전제로 한 이러한 국제 교류 분야 또한 국제 교류 분야라는 것이 해외를 전제로 한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해외의 상황에서는 국제 교류 분야의 어떤 대응책은 사실상 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예술, 문화예술 기관,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주시립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같은 영상과 사진을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 기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시나 혹은 이런 콘텐츠 혹은 소장품 같은 것들을 다시 영상과 사진 콘텐츠로 생산을 하여서
이제 그렇게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주로 공연을 많이 하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무관중 공연 영상 생중계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영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웹 전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전시인데 이제 웹에서만 구현 가능한 어떤 전시의 형태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임이라는 이제 광주에 있는 민간 예술 창작 공간인데요. 원래 1개월간의 레지던시를 바탕으로 해외 독일에 있는 작가와 국내에 있는 작가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한 이런 프로그램 또한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레지던시를 어떻게 우리가 지속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입국 제한이나 거주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생기면서 국공립미술기관들은 또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부분의 공공미술기관들은 휴관이나 혹은 프로그램 중단과 같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미술기관이나 그 미술관들은 년 단위의 운영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상당히 변동하거나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간을 오픈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고요. 또한 정부 지침에 어떤 이런 강제적인 이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 예술 창작 공간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유연한 예산 운용 또한 작은 단위의 교류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 제한 없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이행을 하면서 안전한 예술 활동 창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얘기한 뽕뽕 브릿지라는 공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전시를 계속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에 그 지원 사업이 나왔는데요. 이 해당 사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예술 활동에 대한 혹은 이 코로나19 상황의 이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지적할 부분은 다른 17개 시도의 광역문화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으로서 지원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단체로도 지원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개인으로 뭔가 접근을 하고 이러한 예술 활동 창작을 충분히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우리 그 광주 지역 내에서는 예술가의 개인적인 지원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 혹은 예술가 단체 10인 이상으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 아주 지원 자격에서 아주 그 빡빡한 지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무언가 이런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우리가 국제 레저시 분야라고 한다면 또 코로나 시대에 아주 다양화되고 있는 또한 소규모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이런 예술 활동을 계속 지속을 하고 또한 국제 레지던시 사업도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창작자들과 개인 기획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광주문화재단의 아주 폐쇄적인 지원 자격에 대한 아주 빡빡한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고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창작자들 혹은 기획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개인 창작자들에게 이런 사업이 돌아왔을 때 민간 예술 창작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소규모의 작은 단위의 국제 예술 교류 프로그램이나 혹은 예술 창작 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소소문 본관에서 열린 하나의 사건이라는 전시인데요.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여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스티븐 콱이라는
작가의 어떤 비대면 퍼포먼스인데요. 현재 자가 격리 중이고 그 자가 격리 중인 2주간의 기간 동안 미술관에 관람객이 가서 앞에 있는 벨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상으로 작가와 서로 어떤 자가 격리의 이야기들이나 혹은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퍼포먼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만약에 국제로 돌아갈 수 없다면 국내 레지던시의 프로그램을 전환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우리가 자가 격리 기간 또한 어떤 작업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금 더 열린 방향으로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먼저 광주 내에 있는 다양한 대안 공간, 미술 창작 공간들뿐만 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국제 교류를 이용을 하거나 또한 이런 가능성을 품은 공간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 혹은 이런 예술 창작 활동의 지원 자격을 완화를 해서 개인 창작자들과 그리고 개인 기획자들이 조금 더 자신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러한 진입 장벽을 완화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3개월에 걸친 연구 주제를 발표해 주신 4개 팀원들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서 세션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기반의 행사이기 때문에 토론에 상당히 제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주신 의견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자들에게 간단히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신규나 발표자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참신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부생과 또 석사과정생들이 함께 팀을 이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라든지 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고 거기에 맞게 도시 공간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고 했는데 오늘 저는 젊은 학생들은 그나마 온라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앞서 예를 들어 주셨던 고령층들 아마 온라인에 대한 접근도 어렵고 특히 복지 수요는 많죠. 여전히 복지 수요는 있는데 또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문을 닫고 하면서 소외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 공간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에서 이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대안들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령층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 복지시설이 완전히 폐쇄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나 뭐 이런 단체에서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여지는 것은 비대면 위주의 해결 방안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취약한 계층인 고령층은 그런 부분에서 미비하게 상호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공간이라는 지역 내 혹은 도시 내에 그런 공간을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공동공간에 대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동공간에 대한 어떤 확대를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좀 더 소프트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오지현 선생님께 아주 감사드립니다. 아마 새로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코로나 시대 예술치유라고 하는 화두는 앞으로도 더 주목받는 그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가들, 엔지니어와 예술가들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역의 예술가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런 기술적인 어떤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이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광주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제가 현재 그 미디어 아트 그 통합 치유 그 아주 기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현재 많이 그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한 지점들이 저희가 좀 그 추구하는 것들이 그 광주에서 그 치유의 지점들을 좀 일상성으로 좀 부각을 더 시켜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일상성에서는 그 테크니션들이 뉴 미디어 매체를 통한 어떤 예술 치유를 그 뭔가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철학, 그다음 그 예술 치유사, 그다음 뭐 예술가들, 그다음 아동학, 심리 치유, 그러니까 심리치료, 아니면 사회복지사, 뭐 여러 그 다양한 사람들, 생태학,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광주 그 시민, 그러니까 그 광주를 살고 있는 그 모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치유적 담론들을 함께 다루고, 그리고 그 지역 작가들도 테크니션들을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지역 작가들도 이 담론을 함께 논의하면서 광주 시민들의 어떤 치유적 담론들을 함께 논의해 가면서 그 놀이터처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함께 꾸며가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좀 유명한 작가들만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치유의 어떤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스누델렌실은 광주에는 지금 전무한 상태고요. 이제 그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치료실은 이제 서울에는 많이 있고 해외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제가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자면, 제가 이제 임상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감정 노동자나 장애 어머니를 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뇌성마비 친구들을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그 항정신성 약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약물을 의존하지 않고 뭔가 헬스케어의 개념으로, 그리고 치료사의 그런 개입이 없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담실이나 또 치료실의 문턱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로 그 예술적 경험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 문턱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데, 마을 곳곳마다 이런 미디어 아트 예술 치유실을 곳곳마다 그런 그 동사무소 개념으로, 놀이터 개념으로 누구나 왔다 가는 그런 형태의 뭔가가 있다면, 그리고 정말 30분 아니면 40분 동안에 그런 그 초월적인 이완 경험을 하고 간다면 정말 그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조금의 어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예술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뉴노멀 시대의 콘텐츠 시장과 콘텐츠 제작자들의 생존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이낙원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직접 본인이 콘텐츠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제작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준 많은 제작자들 또 종사자들이 전직을 하거나 또 현재 하는 일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뭐 개인적으로도 아마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나 또는 지자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그동안에 느끼셨던 어떤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현재 콘텐츠 관련 지원이 거의 한국 콘텐츠진흥원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많은 콘텐츠들, 이를테면 뭐 공연 혹은 게임 아니면 VR, AR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랑 같이 뭉뚱그려져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부의 어떤 정책의 의지나 혹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의 어떤 방점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이를테면 어느 시즌에는 VR, AR이 굉장히 핫해. 그러면 그쪽으로 모든 지원이 포커싱이 돼요. 그러면 내가 영화를 하던 혹은 공연을 하건 모든 지원이 VR, AR과 같이 가야 돼요. 이를테면 현재로서는 AI가 가장 큰 이슈죠. 그러면 모든 그런 콘텐츠 관련된 지원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약간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배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정말로 분화해서 기관별로, 이를테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진위가 있긴 하지만 이 영진위도 결국에는 영화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를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적으로는 광주 영상위원회나 이런 기관들이 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파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야별로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는 분화된 조직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조직들에도 예산 분배도 어느 정도는 쿼터제를 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상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 지원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그 기능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콘텐츠를 총괄하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하다 보니 영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파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발전에 대한 어떤 배리어가 그게 한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된 어떤 지원기관,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국제 레지던시 관련해서 발표를 우리 윤태준 작가님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레지던시 사업들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대항공간들은 오히려 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민간 대항공간들일수록 좀 더 영세하고 소규모고 뭐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있어서 의견을 좀 보태주시죠. 네. 사실 그 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우리나라에서 현황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한 시각예술 쪽으로도 많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하지만 이런 지원 자격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뭔가 창작을 하거나 혹은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조금 더 산발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국제 레지던시 분야도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해서 또한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조금 더 우리 광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 자격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이러한 개인 창작자들이나 기획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어서 이러한 소규모 공간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러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오늘 진행한 마지막 세션은 지역에 있는 청년 작가 또 청년 기획자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워크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젊은 기획자다운 그런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그동안에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창의적인 솔루션들을 제안했는데요.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4개 팀 참여하신 연구자 그리고 발표하신 4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지금까지 참여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4번째 마지막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